모리코고로와 코나는 토라다 가문의 당준한 사람이 사건을 일어나는 바람에 나가노현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 당준한 사람은 모리 탐정에게 자신의 아들이 죽은 사진을 보여주며 우리 아들이 누군가에게 살해당했으니 범인을 찾아달란 말을 했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아들이란 양반은 그냥 회오리 바람에 휘말렸다가 추락사한 것 같았습니다. 아니 뭐 이제는 범인이 사람이 아니라 자연재해인 경우도 나오는 건가? 개막장이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토라다 가문의 당주가 말하길 아들의 시신 옆에 죽은 지네가 떨어져 있었다고, 누군가가 죽어가는 아들을 발견했음에도 119에 신고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짓을 한 인간은 토라다 가문과 원수 사이인 타츠오 가문일 거란 추측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그 타츠오 가문의 아들도 최근에 목숨을 잃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타츠오 가문도 본인들 아들이 죽은 게 토라다 가문의 소행이라고 생각하여 탐정을 불렀다고 하네요. 코나는 일단 그 타츠오 가문의 아들이 죽은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들어보니 죽은 사람은 타츠오 코지라는 인물이고 몸이 꽁꽁 묶인 채 땅에 파묻혀서 둔기로 여러 차례 머리를 맞아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 역시 근처에 죽은 지네의 시체가 있었다고 하네요. 아마 같은 범인이 두 가지 사건 모두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아무튼 들어보니까 두 번째 사건 피해자의 시체를 발견한 사람이 같은 타츠오 가문의 아들인 타츠오 아키라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 뒤쪽 숲에서 말을 탄 상태로 화살을 쏘는 야부사메라는 걸 연습하고 있다고 해서 그 남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코난 일행은 아키라 씨한테 가서 죽은 코지 씨에 대한 걸 물어봤는데 아키라 씨는 이미 오사카 사투리 쓰는 탐정한테 모든 걸 말했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토라다 가문이 모리 탐정을 불렀듯이 타츠오 가문은 하토리 헤이지를 불렀던 거였죠. 한편 하토리는 카즈오와 함께 토라다 가문에서 죽은 피해자의 동생, 즉 차남을 만나러 왔습니다. 하토리는 차남에게 피해자가 죽었던 당시의 상황이라던가 말에서 하는 축제에 관련된 걸 물어봤고, 피해자의 동생은 그 모든 걸 대답해주고 6년 전에 카이 쿠로토라는 인물이 축제 때 있을 야부사메를 위해 연습을 하다가 절벽에서 떨어져 사망했다는 것도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자세히 아는 건 피해자의 아내인 유이일 거라고 하네요. 근데 이 모든 걸 모리 탐정과 안경 낀 꼬마한테도 말해줬다고 합니다. 하토리는 이곳에 코난이 와있다고 생각하여 신나가지고 유이라는 사람이 있을 마곡간으로 갔는데 그곳에는 웬 처간을 하고 있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하토리가 이렇게 당황하고 있는 사이 뒤로 모리 탐정과 코다이 나타났죠. 이 처간의 남자는 본인이 나가노현에서 경찰을 하고 있는 야마토 칸스케라고 말했고, 유이란 여자에게 6년 전에 죽은 카이 쿠로토라는 사람 근처에도 지네가 있었냐고 물어봤습니다. 유이는 그때는 지네가 없었다고 대답했고, 그 말을 들은 야마토란 형사는 그 자리를 빠져나갔습니다. 코난과 하토리는 저 인간은 뭘까? 라고 생각을 하고는 일단 이 유이란 인간에게 6년 전의 사건에 대해 더 듣기 위해 토라다 가문으로 찾아가 봤습니다. 들어보니 6년 전에 죽은 카이 쿠로토란 인간은 마을 사람들 모두가 좋아한 순경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야부사메 연습을 하다가 절벽에서 떨어져 움직이지 못한 채로 일주일 동안 방치된 끝에 죽었다고 하네요. 하토리와 코나는 토라다 가문에서 얻을 만한 정보는 여기까지일 거라고 생각했고, 다음은 타츠오 가문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기로 합니다. 타츠오 가문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타츠오 가문에서 죽은 코지란 인물이 죽기 전에 다음은 내 차례일지도 모른다 라는 말을 가끔씩 중얼거렸다고 하네요. 그리고 타츠오 가문에서 죽은 코지란 인물과 토라다 가문에서 죽은 남자 둘 다 죽기 전에 경찰에 찾아갈 거란 말도 했었다고 하네요. 일단 여기까지 정보를 모은 코난과 헤이지는 밤이 늦어져서 잠에 들었고, 다음날 아키라 씨의 아내분의 길 안내를 받아 다시 토라다 가문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토라다 가문에 돌아가보니 그 집에 있던 카즈와와 란이 밤사이에 갑옷 차림의 무사가 창문 밖에 서 있는 걸 봤다고 합니다. 근데 아키라 씨의 아내가 이 얘기를 듣더니 비명을 지르며 화장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 새끼 뭐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 타츠오 가문한테 연락해서 제 이상하다는 식으로 말을 해줬고, 조금 뒤 타츠오 가문의 사람들이 왔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그 부인이 사라져버렸죠. 사람들은 부인을 찾기 위해 밖을 돌아다녔고, 그 결과 입에 재갈이 물린 채 나무에 매달려 있는 부인의 시체를 발견합니다. 코난 일행보다 이 사건 현장에 먼저 도착해있던 야마토 형사는 시신과 사건 현장을 조사해봤고 죽은 지네의 시체를 또 발견합니다. 아마 피해자가 화장실에 틀어박혀 있을 때 연쇄살인범에게 호출을 당해서 이렇게 밖으로 나아진 것 같았죠. 야마토는 사건 조사를 좀 더 하더니 토라다 가문의 유일한 여자에게 자연스럽게 시간 좀 체크해달라 라는 말을 하고는 전화로 감식반을 호출했습니다. 이렇게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는 사이 코난과 하토리는 다시 타츠오 가문으로 가봤습니다. 가면서 둘은 왜 세 번째 피해자의 입에 재갈을 물려놨을까 하는 고민을 했고, 그 사이 타츠오 가문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서 타츠오 가문 사람들을 조사하던 중 그 가문의 할머니가 손자병법에 나온 말 중 하나인 풍리마산이라는 전략을 말하는 걸 듣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코난과 헤이지는 지금까지 일어난 사건이 풍리마산에 맞게 범행이 일어났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참고로 풍리마산이란 것은 군대를 움직일 땐 바람처럼 빠르게, 세울 때는 숲처럼 고요하게, 공격할 때는 불처럼 치열하게, 지키기로 작정했다면 산처럼 진득히 버티며 당황하지 마라 라는 것을 말하고, 이 문구를 일본의 무장 타케다 신겐이라는 인물이 깃발로 만들어서 쓰는 바람에 일본에서 풍리마산이 유명해진 거였습니다. 이걸 알고 사건을 다시 돌아보면 첫 사건은 회오리 바람에 의해 죽었으니 풍, 두 번째 사건은 산더미처럼 쌓인 흙에 파묻혀 죽었으니 산,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은 입이 막힌 채 고요하게 죽었으니 숲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건을 이어보니까 아직 불의 글자가 남아있으니 범인이 또 다른 한 명의 목숨을 노릴 거라는 걸 추측할 수가 있었습니다. 헤이지와 코나는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 중 축제의 야부삼의 공수를 맡은 아키라 씨를 찾아가서 범인이 당신을 노릴 수도 있으니 얼른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키라 씨가 말하길 죽은 카이라는 사람과 약속
약속으로 축제의 야부삼의 공수를 자신이 하기로 했어서 지금 연습을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대화를 하고 있는 사이 뒤에서 유일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곧 열릴 축제의 하이라이트가 야부삼회이고, 야부삼회라는 것은 신사에서 관역을 같은 간격으로 10개 세워놓고 적중률을 겨루는 거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6년 전 이 야부삼회 공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이 아키라 씨라는 사람과 죽은 카이 순경이 경쟁했다고 하네요. 대회가 열리기 전 카이 순경과 아키라 씨는 야부삼회 연습을 했는데 아키라 씨가 먼저 지쳐서 집에 갔고 카이 순경은 더 연습을 하다가 실종된 뒤 시체로 발견된 거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던 중 야마토 형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형사는 지금 여기 있는 유이를 비롯한 모두가 용의자이니까 괜히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 박혀있으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유이란 사람은 좀 서운했는지 옛날처럼 이름으로 불러주지 않는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그 말에 야마토는 넌 내 소꿉친구인 유이도 아니고 부하였던 우에하라도 아니라고 말하고는 떠나갔죠. 이런 말을 들은 뒤 헤이지와 코나는 다시 탐문을 하러 다니고 있었는데 갑자기 천둥 소리가 났습니다. 소리가 들리고 얼마 안 지나서 카즈아에게 연락이 왔고 누군가가 불에 탄 채로 발견됐다 라는 말을 전해 듣게 됩니다. 코난과 헤이지는 바로 현장으로 달려왔고 야마토 형사가 조사한 결과 불에 탄 시체의 주인은 토라다 가문의 차남이란 것이 밝혀집니다. 아마 차남은 무슨 이유에선지 모르겠지만 낚싯대로 열차의 선을 건드리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 같았죠. 그리고 현장을 자세히 확인해보니까 또 지네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마 이 차남이 불에 타버린 사건으로 풍림화산이 다 완성된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때 현장 근처를 수색하는 경찰이 수첩을 하나 가져왔는데 그 수첩은 이번에 죽은 토라다 가문의 차남의 것으로 보였습니다. 아마 이 차남은 전깃줄에 걸린 이 수첩을 낚싯대로 건드리려다가 감전된 것 같아 보이네요. 일단 야마토 형사는 그 수첩을 읽어봤는데 읽어본 결과 수첩에는 4명이 6년 전 한 인물을 실수로 죽였는데 경찰에 출두할지 말지에 관해 언쟁을 벌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모장에 적힌 필체를 보니까 4명의 필체가 섞여 있었고 교환일기 형식으로 여기다가 적어놓은 것 같았죠. 아마 이 4명이 죽인 인물은 6년 전 죽었다는 카이 순경일 테고 교환일기를 적은 4명은 이번에 죽은 4명의 피해자인 걸로 보였습니다. 이 4명은 아키라 씨를 야부삼회에서 우승시키기 위해 카이 순경이 타고 있는 말을 화약으로 놀라게 해서 낙마시킨 걸로 보였죠. 야마토는 대충 이 상황을 파악하고는 마지막에 죽은 토라다 가문의 차남이 범인이고 카이 순경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3명의 사람을 모두 죽인 뒤 본인까지 죽은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놓고는 이제 사건은 끝났으니까 집에 돌아가라고 말을 했습니다. 야마토가 이렇게 말하긴 했지만 헤이지와 코나는 아직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벌어졌던 현장들을 다시 조사하던 중 야마토 형사의 부하로 보이는 사람에게 야마토 형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원래 야마토 형사와 유이 형사는 어릴 때부터 자신들을 잘 돌봐줬던 카이 순경의 영향으로 둘 다 형사가 됐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8년 전 카이 순경이 어떤 절도범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절도범이 6년 전에 종적을 감추게 됐고 야마토 형사는 카이 순경이 사망한 사건이 이 절도범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여 그 범인을 쫓아 어떤 산으로 갔고 그 산에서 눈사태를 만나 한쪽 눈을 잃고 한쪽 다리를 절게 되는 큰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부상을 회복하고 돌아온 게 반년 전이라고 하네요. 근데 그 범인은 카이 순경의 사건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야마토 형사가 실종되기 전까지 유이 형사와 잘 돼가는 기류가 있었는데 야마토 형사가 실종되자 카이 순경의 죽음에 대한 비밀을 알아내겠다고 하며 돌연 형사를 그만두고 토라다 가문에 시집을 온 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다 들은 코난과 에이지는 다시 여러 장소들을 돌아다니며 조사를 해봤고 그 결과 아직 사건이 끝나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사실 손자가 설파한 풍림화산에는 그 다음 구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번개를 뜻하는 뇌와 그림자처럼 숨어라 라는 뜻의 음이라는 것이었죠. 아마 마지막으로 발견된 피해자는 번개의 소리와 함께 발견됐으니 뇌를 뜻하는 것 같고 6년 전에 사망했던 카이 순경이 숨겨져 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발견됐으니 음을 뜻하는 것 같았죠. 즉 아직 불을 뜻하는 화는 나오지 않았고 죽일 사람이 한 명 더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생각한 코난과 에이지는 범인이 누구인지 알아내버렸습니다. 범인은 바로 토라다 가문의 여주인이었죠. 그 여주인은 아마 사람들을 모아 야부삼회로 화살을 몇 발 맞추는지 내기를 벌인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근데 내기라는 것이 누군가가 몇 발을 못 맞춰야 성립이 가능한 것인데 카이 순사는 무조건 관역을 다 맞추는 남자였고 여주인은 그 남자 때문에 내기가 성립이 안 되자 불만이 생겨 카이 순경이 연습하고 있을 때 그를 다치게 하기 위해 말의 발밑에다가 총을 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카이 순경은 절벽 밑으로 떨어졌고 여주인은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더니만 갑자기 어디선가 4명이 튀어났다고 합니다. 그 4명은 자기네들이 카이 순경을 죽였다고 자책하는 것 같아 보였고 여주인은 그걸 보면서 오히려 상황이 좋아졌다고 생각했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4명 중 한 명이 자신들의 범죄 사실을 경찰에 고백하러 가려는 것 같아 보였고 여주인은 범행 사실이 밝혀지면 곤란하니까 그때부터 범행을 계획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품에 지네를 품고 다니며 저주를 가장해 그 4명을 죽일 생각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첫 번째 피해자가 회오리 바람에 말려들어서 죽었고 그 시체의 주변에 지네를 던져둔 거였죠. 그렇게 저주인 것처럼 가정해놓으면 6년 전 사건에 연루된 4명이 알아서 기어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거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4명을 살해한 뒤 풍림 화산 음례라는 구절에 맞춰 마지막으로 카이 순경 마냥 야부삼회에서 모든 관역을 다 맞춰버리는 아키라 씨를 죽이려 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이렇게 추리는 완성했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서 코난과 에이지는 토라다 가문의 여주인이 아키라 씨를 습격하는 현장을 급습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아키라 씨가 있는 곳에서 존버를 했고 그들의 예상대로 여주인이 장정 여러 명을 데리고 아키라 씨를 습격하러 왔습니다. 그때를 노려 헤이지와 코난이 등장을 했고 야마토 형사와 유이도 이미 범인의 정체를 눈치채고 아키라 씨를 지켜주러 와 있었기
있었기 때문에 여주인을 제압하고 아키라 씨를 구해내는 데 성공합니다. 이렇게 사건이 끝난 뒤 유이는 야마토 형사에게 가서 난 칸짱이 죽은 줄 알고 어떻게든 이 사건을 풀기 위해 토라다 가문에 들어오게 된 거다 라는 식으로 변명 아닌 변명을 했는데, 야마토는 그 말에 웃으며 이번 사건 조사가 끝나거든 다시 형사 일을 같이 하자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사건 덕분에 유이와 야마토는 다시 같이 일하게 된 거였습니다. 이렇게 풍림화선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어느 날 코난과 유명한에게 야마토와 유이 형사가 찾아왔습니다. 이 둘이 코난을 찾아온 이유는 피로 얼룩진 붉은 벽의 수수께끼에 대해 도움을 받기 위해서였죠. 원래라면 야마토와 유이 둘이서 해결해도 될 일이지만 이번 사건에 야마토가 지고 싶지 않은 형사 한 명 있어서 이렇게 코난과 유명한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온 거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야마토의 초등학교 때부터의 친구이면서 원래는 나가노 본부에서 야마토 유이와 함께 같이 일을 했었지만 현재는 모종의 이유로 관할서로 자천당한 상태라고 하네요. 아무튼 시간이 조금 지나고 야마토와 코난 일행은 옛날에 희망관이라고 불렸지만 현재는 사망관이라고 불리게 된 어떤 저택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저택이 원래 희망관이라고 불렸던 이유는 어떤 갑부가 재능은 있지만 돈이 없는 젊은이들을 위해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살라고 만든 저택이어서 그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네요. 이렇게 총 6명의 젊은이들이 살았다가 이곳에서 맺어져 결혼을 한 부부 2명을 제외하곤 전부 독립하여 떠났다고 하네요. 참고로 이곳에 살았던 인물들을 보자면 일러스트레이터인 아카시 슈사쿠, 배우인 미도리카와 나오키, 소설가인 코바시 아오이, CG 크리에이터인 모모세 타쿠토, 패션 디자이너인 야마부키 쇼지, 뮤지션인 나오키 시로, 이렇게 6명이었죠. 아마 일본어를 좀 아시는 분들은 깨달으셨겠지만 지금 말한 6명의 인물들이 다 이름의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카시 슈사쿠는 빨강을 뜻하는 아카를, 미도리카와 나오키는 녹색을 뜻하는 미도리를, 코바시 아오이는 파랑을 뜻하는 아오를, 모모세 타쿠토는 분홍을 뜻하는 모모를, 야마부키 쇼지는 황금색을 뜻하는 야마부키를, 나오키 시로는 하얀색을 뜻하는 시로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이 저택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들은 야마토와 코난 일행은 사건이 벌어졌던 현장으로 가봅니다. 현장에 가보니 한쪽 벽면이 빨간색 페인트로 칠해져 있고 방의 가운데에는 검은색과 흰색으로 칠해진 의자가 바닥에 못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체는 흰색 의자에 앉아있는 상태로 발견됐으며 방에서 나오지 못한 채 굶어 죽은 상태로 발견됐다고 하네요. 그리고 현장 조사 결과 범인은 사건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은 것 같아서 이 기이한 사건 현장은 피해자가 남긴 다잉 메시지인 것 같다 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코고로는 이 기이한 사건 현장을 보고 붉은 벽이 다잉 메시지라며 범인은 아카시 슈사쿠가 아니겠냐고 물어봤습니다. 이 말에 야마토는 그 아카시 슈사쿠가 이 방에서 죽은 피해자라고 말했고, 그 아카시 슈사쿠와 결혼했던 코바시 아오이도 3년 전 이 집 창고에서 죽었다고 하네요. 이 아오이가 죽었을 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오이 씨는 생일날마다 남편인 아카시가 자신을 모델로 그려진 그림을 창고에서 꺼내 자기 방에 걸어놨었는데 이 그림이 어느 순간 안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오이 씨는 이 그림을 찾기 위해 남편을 제외한 나머지 4명에게도 전화로 물어봤지만 행방을 알 수가 없었고, 아카시도 작품을 완성하던 중이라 상대를 안 해줬다고 하네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아오이 씨는 혼자서 그림을 찾기 위해 창고를 뒤져보다가 오랜 지병인 심장병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아카시는 일을 하던 중이어서 아오이를 늦게 발견했고 그녀가 죽고 반나절이 지나서야 그녀의 시체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사이 뒤에서 어떤 족제비같이 생긴 남자가 이 현장에 이상한 점이 더 있다고 말하며 등장을 했습니다. 우선 이 방에 열리지 않는 창문이 안쪽에서 깨져 있고 그 창문으로 색을 칠할 수 있는 도구는 모두 던져지고 이 방에 남아있던 건 붉은색 스프레이뿐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 붉은색 스프레이에는 피해자의 지문을 비롯해 그 누구의 지문도 안 묻어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붉은 벽의 가장자리에 피해자 자신의 사인을 적어놓은 흔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며 등장한 남자가 바로 야마토의 소꿉친구인 모로우시 타카하키, 통칭 공명이라고 불리는 형사였습니다. 코난은 야마토와 공명 형사가 해준 말을 단서로 피해자가 빨강, 하양, 검정이라는 색깔로 뭔가를 전하려고 했다는 것, 그리고 이 집에 살았던 나머지 4명의 남자가 수상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얘기를 공명 형사에게 해주자 공명 형사는 그 4명을 만나러 가야겠다고 말했고, 야마토 형사는 그 인간들을 만나러 갈 거면 니 혼자 가라고, 나는 모리 탐정과 함께 지혜를 짜내볼 테니 너는 저 방에 만드는 꼬맹이를 데리고 가라고 말했죠. 야마토가 이렇게 쌀쌀맞게 말하긴 했지만 아마 공명을 도와주기 위해 코난을 공명과 함께 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아무튼 공명 형사는 4명의 사람들을 만나러 가서 미도리카와 나오키씨가 피해자인 아카시 슈사쿠와 소꿉친구여서 서로 성이 아닌 이름으로 불렀다는 것, CG 크리에이터인 모모세 타쿠토씨가 아카시와 아오이 둘 다 체스광이어서 둘에게 체스게임 소프트를 줬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키 시로라는 인물에게 찾아가는데 그에게 사건에 대한 걸 물어보자 수상하리만큼 당황해하며 조급한 티를 냈습니다. 일단 오늘 범인을 잡으러 온 게 아니니 공명 형사와 코난은 야마토와 모리 탐정에게 돌아가서 나오키 시로가 특히나 의심스럽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들은 일단 오늘은 밤이 늦었으니 내일 경찰서에 나오키 시로를 데려가기로 하죠. 그렇게 다음날이 된 뒤 나오키 시로의 집으로 찾아갔는데 그는 의자에 앉은 채 붉은 벽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로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아마 첫 번째 사건의 범인과 동일범이 벌인 일 같네요. 근데 첫 번째 사건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번 피해자인 나오키 시로는 교살당했기 때문에
피해자처럼 벽을 붉은색으로 만들 시간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붉은 벽은 첫 번째 사건과는 다르게 범인이 칠해놨다는 게 되는 겁니다. 아마 범인은 첫 번째 사건이 어떤 식으로 일어났는지 알고 있는 나머지 3명의 용의자 중에 한 사람일 것 같네요. 대충 이런 결론이 나오자 야마토는 또다시 공명에게 코나를 데리고 와서 나머지 3명을 조사해보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공명은 그 제안을 거부하고 혼자서 조사하라고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야마토 형사가 공명 형사에게 딴 사람을 붙이려는 이유가 있었으니 그 이유를 알려면 야마토 형사가 눈사태를 만나 왼쪽 눈과 왼쪽 다리를 다쳤던 시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당시 야마토가 며칠이나 연락이 없어서 모두가 죽은 걸로 알았는데 공명 형사만은 그가 살아있다고 믿었고 상관의 명령을 무시하고 단독으로 다른 형까지 넘어가서 강압적인 수사를 하여 칸스케가 쫓던 피의자를 체포하고 피의자에게서 눈사태를 만났다는 얘기를 끌어내 병원에 있는 칸스케를 찾아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수사 과정 때문에 현재 야마토와 유이가 있는 나가노 본부가 아닌 관할경찰서로 좌천당했다고 하네요. 이렇듯 공명은 자신의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편인데 공교롭게도 3년 전에 죽은 아오이란 인물이 공명과 소꿉친구 관계인 인물이었습니다. 뭔가 이번 사건이 아오이 죽음에 원한을 품은 인물의 범행인 것 같아서 공명이 또 눈 돌아갈 수도 있으니까 코난을 이용해 공명 의사를 감시하게끔 시킨 거였죠. 하지만 그것이 무산되자 야마토는 유이를 시켜서 공명 의사를 추적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마토 형사를 비롯한 코난 일행은 나머지 용의자 3명을 조사하러 갔고 그들에게 사건 당시 알리바이와 피해자인 나오키 시로에 대한 걸 물어봤습니다. 일단 용의자 모두 하나같이 알리바이는 확실하지 않았고 들어보니 나오키 시로는 돈에 쪼들려서 가끔 첫 번째 피해자인 아카시에게 돈을 빌리러 찾아갔었고 조만간 해외여행을 갈 거란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한편 공명 의사는 다시 첫 번째 범행 현장으로 찾아왔고 그곳에서 조사를 하다가 이번 사건의 진상을 파악했습니다. 이렇게 진상을 파악하고 야마토에게 사건의 해답을 문자로 보내려는 순간 누군가에게 습격을 당합니다. 그 시각 야마토는 유이에게 공명을 놓쳤다는 보고를 듣고 있었는데 공명에게 죽은 공명이라는 문자를 받게 됩니다. 문자를 받은 직후 유이에게 공명의 행방을 물었는데 유이가 말하길 공명이 들어간 듯한 사망관이 불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말에 야마토와 코난 일행은 바로 사망관으로 달려갔고 다행히 공명은 불타는 저택을 빠져나온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유이 형사는 공명 형사의 상태를 보고 있었는데 코난은 이 현장에 용의자 3명도 같이 와 있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용의자 3명에게 왜 여기 와 있냐고 물어보니 그 3명은 야마토에게 문자를 받고 이곳으로 왔다고 하네요. 야마토 형사는 일단 공명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자세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조사를 해보니 그 문자는 두 번째 피해자인 나오키 시로의 핸드폰으로 보내진 문자였죠. 아마 범인은 불이 났을 때의 알리바이가 없을 때를 대비해 그냥 모든 용의자를 다 이곳으로 부른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야마토와 코난은 사건이 많이 복잡해진 것 같아서 일단 상황을 정리해보기로 합니다. 우선 공명이 보낸 죽은 공명이라는 말은 죽은 공명이 살아있는 중단을 쫓아내다 라는 말을 뜻하는 걸로 보였고 이 말은 죽은 아카시가 살아있는 범인을 쫄게끔 만들었다 라는 걸 의미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붉은 벽이 있던 현장을 생각해보니 야마토와 코난은 뭔가를 깨달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마 아카시가 남긴 다이 메시지는 원래는 붉은 벽 그 자체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 붉은 벽은 피해자도 범인도 아닌 제3자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었죠. 사실 피해자인 아카시는 다잉 메시지로 나는 나오키에게 살해당했다 라는 말을 적어놨었습니다. 이 나오키는 미도리카와 나오키 라는 인물을 말한 거였는데 우연히 아카시에게 돈을 빌리러 간 나오키 시로가 이 다잉 메시지를 발견했고 그곳에 적힌 나오키란 이름이 자신을 말하는 건 줄 알고 붉은 스프레이를 이용해 벽을 칠했던 거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스프레이를 칠하던 중 여기서 말하는 나오키가 미도리카와 나오키라는 걸 깨달았고 이걸 이용해 나오키 시로는 미도리카와를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고 있던 거였죠. 그러다 나오키 시로는 경찰에 더 이상 비밀로 하기 힘드니까 돈을 더 달라고 말했고 참기 힘들어진 미도리카와가 나오키 시로까지 죽인 거였습니다. 근데 이런 트릭이면 나오키 시로가 우연히 피해자를 제일 먼저 발견하고 다잉 메시지를 발견 못했다면 진범이 절대 밝혀질 수 없는 트릭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피해자는 자신의 다잉 메시지가 지워질 거라는 것도 예상한 상태였죠. 그래서 보색 잔상과 피해자가 좋아했던 체스의 룰을 이용하여 다잉 메시지를 남긴 거였습니다. 여기서 보색 잔상이란 한 색깔을 오래 쳐다본 뒤 다른 장소로 보면 그 색깔의 보색이 눈에 남게 되는 잔상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개념을 알고 사건 현장을 다시 봅시다. 피해자는 흰색과 검은색 의자 중 흰색에 앉아 있었습니다. 체스는 흰색이 선이고 검정색이 후공입니다. 즉 흰색 의자에 앉아서 정면에 있는 빨간색 벽을 본 뒤 뒤에 있는 흰색 벽을 바라보라는 소리였죠. 이 말은 빨간색의 보색을 알아내란 소리이고 빨간색의 보색은 녹색이니 녹색이 이름에 들어간 미도리카와가 범인이 되는 거죠. 이런 결론에 닿은 순간 좀 전에 깨어난 공명이 다가와서 이제야 진상에 도달했냐고 묻고는 유감스럽게도 증거가 없어서 아직 범인을 체포하지 못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코난이 아직 방법은 있다고 말하자 야마토와 공명도 잠시 생각하더니 뭔가를 떠올렸고 코난과 야마토
그리고 공명은 동시에 공성계란 작전을 역으로 이용하자라는 작전을 제안했습니다. 원래 공성계는 일부러 허점을 만들어 상대방을 유인하는 함정처럼 가장해 오히려 다가오지 못하게 만드는 작전인데, 이걸 역으로 범인이 어떤 장소에 찾아오게끔 만든 뒤 그 장소 근처에서 범죄가 우후죽순 발생하는 것처럼 만들어서 근처에 경찰이 없다는 식으로 범인의 경계심을 푼 뒤 범인을 현장 검거하기로 한 거였죠. 이 작전 덕분에 야마토와 공명의사는 범인인 미도리카와를 체포하는데 성공합니다. 이렇게 미도리카와는 범행이 밝혀지자 자신의 동기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도리카와는 작년에 그림 하나를 샀는데 그 그림은 사실 아오가 찾고 있던 초상화 위에 덧칠해서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이걸 분명 아카시는 알고 있었을 테고, 그거에 대해서 아오이에게 말해줬다면 아오이가 그림을 찾느라 고생하다가 죽지 않았을 거라고 아오이의 죽음을 무시하고 그림만 그린 아카시를 용서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 말을 전부 들은 공명의사는 어떤 진실을 하나 얘기해줬습니다. 사실 아오이씨가 죽은 다음날 공명의사는 사망관을 찾아갔었는데 그 저택의 정원에 아직 물감도 마르지 않은 아오이의 초상화가 불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아카시는 아오이씨의 생일에 맞춰 서프라이즈 선물로 아오이씨의 초상화를 주려고 했던 것 같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오이씨가 쓰러진 것도 모른 채 방 안에 틀어박혀서 그림을 그리고 있던 거였죠. 이렇게 붉은 백 사건은 대충 마무리가 됐고, 야마토는 공명에게 붉은 백에 수수께끼를 푼 건 너니까 사건 보고서를 부탁한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공명은 지금까지 야마토가 코난이란 꼬맹이를 자신에게 붙여놓은 것도 저 꼬마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풀게 만들어 공을 안겨줘서 공명의사 본인을 나가노 연경 본부로 복귀시키려는 계획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야마토에게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하며 나였으면 야마토가 알아차리지 못하게 교묘하게 했을 거란 말을 했죠. 그 말에 야마토는 살짝 빡쳐서 그럼 이 사건 내가 맡겠다 라고 말하며 뒤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공명은 이렇게 말하긴 했지만 야마토에게 감사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코난이란 꼬맹이를 보면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책이자 3년 전에 죽은 공명의 소꿉친구인 아오이가 적은 2학년 A반의 공명군이라는 책의 어떤 구절이 기억났거든요. 그 구절은 その少年は何もかも見透かしたような涼やかな瞳で静かに、そして重々しく真相を語り始めた。そう、あの名軍師諸葛亮孔明のように。 이렇게 사망의 저택 붉은 백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사망의 저택 붉은 백 사건 이후 공명영사는 관할서에서 나가노 연경 본부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 덕분에 유이, 공명, 야마토 이렇게 소꿉친구 4인방이 함께 수사를 나간 일이 많아졌죠. 그러던 어느 날 15년 전 나가노 일대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빨간 여자 사건의 용의자의 흔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빨간 여자 사건이란 15년 전 자신의 남편이 불륜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채고는 그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이었습니다. 빨간 여자 사건이라고 이름이 붙은 게 그 남편을 살해할 때 수없이 칼로 찔러대서 방안이 피바다가 되고 범인 본인도 피를 뒤집었을 정도로 잔혹한 방식으로 남편을 살해하는 바람에 빨간 여자 사건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였죠. 그 빨간 여자라는 인물은 그렇게 범행을 저지른 뒤 자신을 잡으러 온 경찰도 칼로 찌르고 숲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렇게 그 여자가 사라지고 3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 그 숲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백골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 백골 옆에는 빨간 여자 사건의 흉기였던 시칼이 떨어져 있어서 대충 그 백골의 주인이 그 사건의 범인일 거라고 추정했죠. 하지만 그 여자의 물건이 전부 소실되는 바람에 오랫동안 DNA 감정을 하지 못해서 그 사건의 범인은 공식적으로는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빨간 여자 사건 범인은 못 치니 그녀의 탯줄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바로 탯줄과 백골의 DNA를 비교해보니까 그 두 개의 DNA가 정확히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DNA 결과값이 나온 덕분에 15년 전에 빨간 여자 사건이 막을 내렸고, 나가노 본부에서는 이 빨간 여자 사건이 끝났다는 걸 언론에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야마토와 모로우시는 아직 좀 깨름직한 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빨간 여자 사건이 있고 나서 3년 뒤 그 사건의 흉기인 시칼을 발견한 것이 경찰학교의 연수로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야마토와 공명이었거든요. 둘은 백골 시신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늘 논쟁을 해왔었는데, 이번에 그 백골 시신이 15년 전 사건의 범인이라는 것이 밝혀지자 이게 이해가 안 돼서 15년 전 살해 현장에서 빨간 여자를 목격한 경찰을 만나러 갔죠. 야마토는 그 경찰을 만나서 15년 전 빨간 여자에게 찔린 후 범인을 쫓아갔으면서 왜 흉기를 바로 찾지 못한 거고 그 후 3년이 지난 12년 전에서야 왜 흉기가 발견된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이 말에 그 경찰은 범인이 피를 뒤집어 쓴 채로 새빨개진 얼굴로 자신한테 시칼을 던져서 그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다리가 풀리는 바람에 범인을 쫓아가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 썼던 사건 보고서는 거짓으로 꾸며냈던 것 같네요. 이렇게 공명과 야마토가 15년 전 사건에 대해서 파보고 있는 사이 유이는 빨간 여자에 관련된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요. 어떤 별장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곳에는 사건이 있으면 늘 있는 코난이랑 꼬마애랑 란, 소노코, 세라란 여자애들까지 있었죠. 들어보니까 이곳에서 어떤 남자가 죽었고 그 죽은 남자가 빨간 여자와 관련이 있다 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유이는 이 사건을 조사하며 코난이랑과 같이 별장에 있던 인물들에 대한 정보를 듣게 됩니다. 그들은 고등학생 때 아웃도어 활동을 함께 했던 동창들이었고, 원래는
처음에는 5명이서 함께 다녔지만 12년 전 사토코란 인물이 죽는 바람에 지금은 4명이서 함께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4명 중에 한 명이 이번에 살해를 당한 거였죠. 그 살해당한 피해자는 하쿠야라는 인물로 욕실에서 아령에 눌려진 채 발견됐다고 합니다. 피해자를 발견한 사람은 란과 소노코 그리고 스미카라는 인물, 이렇게 3명이었죠. 이들이 이 시신을 발견하기 전 욕조에는 갑자기 없었던 토마토가 떠올랐고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사람들을 불렀는데 그 토마토가 가득 찬 욕조에서 이 피해자가 발견된 거였습니다. 이 별자에 모인 사람들은 이번에 죽은 인물이 빨간 여자에게 살해를 당했다고 생각했지만 유이는 이미 빨간 여자의 시체가 발견됐기 때문에 빨간 여자가 살해했을 리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긴 했지만 이곳에 모인 사람들의 불안은 해소되지가 않았죠. 유이는 야마토나 공명이 있었다면 이 인간들 컨트롤하기 편했을 것 같다고 생각하며 일단 이들을 진정시킨 뒤 각자의 방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렇게 사건 조사를 하던 중 용의자 4명 중에 스미카라는 여자가 누군가에게 습격을 당합니다. 그녀의 증언을 들어보니 별장이 정전됐을 때 누군가가 창문을 두드려서 창문을 열었더니만 난데없이 식칼로 본인을 찌르려고 했고 거기에 쫄아가지고 도망가려고 하다가 등을 베었다고 하네요. 사람들은 분명 빨간 여자가 이런 짓을 한 게 분명하다고 하며 빨간 여자가 잡힌 게 확실하냐고 물었습니다. 유이는 잡힌 게 확실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줬죠. 근데 유이는 이렇게 빨간 여자가 잡힌 게 확실하다고 말하면서도 이상한 점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10년 이상 전부터 이 근처의 별장들에게 피해 보고가 들려오고 있었는데 별장의 창문을 깨고 사과를 대량으로 투척한다거나 물탱크 속에 빨간 장미꽃잎을 뿌려놓는다거나 현관문에 빨간 페인트를 뿌려놓는 등의 피해가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누군가가 몰래 문을 억지로 열고 들어와 한참 동안 살다간 흔적도 있었다 라는 식의 보고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흔적과 함께 숲속에서 음침한 사람 그림자를 봤다 라는 증언도 있었다고 하네요. 유이는 만약 빨간 여자가 12년 전에 유골로 발견됐다면 대체 누가 이 근방에서 그런 짓을 저지르고 있는 건지 좀 의문이 들었죠. 일단 유이는 이 근방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여 사람들을 이송할 경찰차를 부르고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거실에서 대기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유이는 스미카씨가 공격당한 현장을 조사해봤지만 그 어떤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죠. 그러자 그곳에서 같이 조사를 하고 있던 코난과 세라는 진짜 숲속에 뭐가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했고 유이는 은근히 그런 공포물에 약했기 때문에 좀 쫄아버립니다. 아무튼 유이는 세라, 코난과 함께 협력을 하며 조사하던 중 12년 전에 죽은 사토코란 인물과 지금 이 별장에 같이 온 인물들이 함께 찍은 사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진의 사토코란 인물은 베이지색 가디건을 입고 있는데 12년 전에 사토코란 인물의 시신을 발견했을 당시에 그녀는 기장이 긴 빨간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상한 점을 발견했을 때 야마토에게서 전화가 왔고 야마토에게 15년 전 사건을 조사했던 경찰에 대한 정보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정보를 듣고 난 뒤 세라와 코난은 뭔가를 알아낸 것 같았고 이렇게 3명은 함께 용의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들은 용의자들이 모인 곳에 가서 진범은 스미카씨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스미카씨가 어떻게 피해자를 죽였는지 설명하기 시작했죠. 우선 스미카씨는 란과 소노코와 함께 피해자를 발견하며 알리바이를 증명한 것 같았지만 사실 스미카씨는 그 이전에 피해자를 죽이고 시체와 함께 토마토를 욕조 안에 넣어놨었습니다. 시체는 아령으로 욕조 바닥에 고정시켰고 토마토는 원래 당도가 높으면 물 밑에 가라앉는 걸 이용하는 거였죠. 그리고 이 토마토가 들어있는 욕조에 소금을 넣으면 물의 염분 농도가 높아져서 토마토보다 비중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토마토가 다시 물 위로 떠오르는 트릭을 쓴 거였습니다. 스미카씨는 범행이 다 밝혀지자 동기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사토코의 죽음을 방조한 인간을 단죄시키기 위해 이런 일을 벌인 거였습니다. 그녀는 몇 년 전쯤 형사한테 사토코가 죽었을 당시 원래 입고 있던 베이지색 가디건이 아닌 빨간 코트를 입고 있었다는 소식을 듣고 뭔가 깨름칙한 기분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12년 전의 일을 조사해보기 시작했는데 사실 12년 전 사토코는 일행들과 잠시 떨어져서 빨간 여자로 분장한 뒤 일행들을 놀래켜줄 심산이었다고 하네요. 근데 이런 장난을 치려면 일행들이 오는 타이밍과 장소를 알려주는 협력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협력자가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 스미카는 몇 년 전부터 이 근방의 별장들에 빨간 여자인 척하는 흔적들을 남겼다고 하네요. 그렇게 해서 사토코의 그 협력자가 알아서 나와주길 기다렸는데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근데 오늘 빨간 여자인 척 분장을 하여 일행들 근처를 맴돌았더니 피해자인 남자가 알아서 티를 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남자를 죽이기 전 왜 사토코를 버렸냐고 사토코가 장난을 치려다가 사라졌다는 걸 솔직하게 말해줬다면 사토코는 아마 죽지 않았을 거라고 말했는데 그 남자는 사토코가 약속 장소에 없어서 너무 겁이 나가지고 아무 말도 못했었다 라고 대답했었다고 합니다. 스미카는 남자의 비겁한 변명을 듣고 바로 죽여버린 거였죠. 근데 이렇게 되면 의문점이 하나 남습니다. 유이는 그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 그럼 대체 스미카씨 당신을 공격한 인간은 누구냐 라고 물어봤죠. 스미카는 당연히 지금 여기 있는 애들 중 하나 아니냐 라고 물었는데 둘은 절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순간 갑자기 방 안에 촛불이 꺼졌고 창문에 칼을 든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그림자는 창문을 깨고 들어와서는 스미카에게 달려들었고 그 그림자를 어느 순간 나타난 야마토가 막아섰죠. 야마토는 그림자를 막아서며 여기엔 빨간 여자가 없고 당신의 복수는 이미 15년 전에 끝났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그림자의 정체는 바로 빨간 여자에게 살해를 당했던 남편의 불륜녀였습니다. 비록 불륜이긴 했지만 사랑하던 남자를 눈앞에서 잃은 그녀는 15년 내내 빨간 여자에게 복수할 기회만 노리고 있었던 거였죠. 그래서 숲속에서 빨간 여자 행색을 하는 여자들을 쫓아다녔던 거였습니다. 12년 전 사토코가 일행들을 놀래켜줄 장소에 있다가 갑자기 그 장소에서 사라진 것도 사토코가 빨간 여자 복장을 하고 있어서 이 불륜녀가 쫓아오는 바람에 도망가다가 실종이 됐던 거였죠. 그리고 15년 전 빨간 여자가 경찰에게 던진 칼이 3년 뒤에 발견된 건 사건 당시 빨간 여자
여자가 던진 칼을 불륜녀가 들고 갔다가 3년 뒤에 그 늪에 다시 칼을 놔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빨간 여자 살인 사건이 마무리되죠. 모리코고로와 란 그리고 코난은 나가노현에 있는 관광명소를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근처에서 있었던 전투에서 썼던 작전이 뭐였는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던 중 뒤에서 나가노 본부에서 일하고 있는 형사 3인방이 나타났습니다. 코난 일행은 생각도 못한 만남에 반가워하며 인사를 했고 그들이 이렇게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고 있는 사이 나가노 현경에 또 다른 형사들 3명이 나타났습니다. 그 3명이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예전에 야마토 형사가 이들이랑 같이 일을 한 것 같았고 얘네가 지금 타케다라고 불리는 반장님을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야마토 형사는 그 반장님이란 작자를 이 근처에서 본 적 없다고 말하고 이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 후 나가노 현경 3인방은 코난 일행에게 나가노에 있는 여러 장소를 관광시켜줬고 마지막으로 치쿠마강이란 곳을 보러 갔습니다. 공명 형사가 말하길 이 강 근처에서 처절한 전쟁이 있었고 8,000명의 사망자가 나와 그들이 흘린 피로 이 강이 사흘 밤낮으로 빨갛게 물들었다 라는 전설이 있었다고 합니다. 야마토는 퉁명스럽게 강이 사흘 밤낮으로 피가 물들 리가 없다 라고 말하던 중 강 아래로 피와 함께 사람 머리가 흘러가는 걸 발견합니다. 야마토와 코난 일행은 바로 머리가 떠다니는 쪽으로 다가갔고 머리의 주인을 확인합니다. 머리의 주인은 아까 나가노의 엑스트라 형사들이 찾고 있던 타케다 반장이라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 머리의 근처에서 불에 타 소각된 몸통이 발견됐고 아마 이 몸통은 피해자의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아무튼 사건이 벌어지는 바람에 아까 봤던 나가노 윤경의 엑스트라 형사 3인방과 함께 감식반이 현장으로 왔습니다. 감식반은 머리를 조사하던 중 이마에 딱따구리에 발자국 모양이 있는 걸 확인합니다. 이렇게 조사를 하던 중 쿠로다 효우에라고 불리는 나가노 윤경의 수사 1과장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처간의 남자는 나타나자마자 현장을 지휘하기 시작했고 엑스트라 형사 3인방에게 이 주변 탐문 수사를 시키고 나가노 윤경 3인방에겐 피해자와 원한 관계인 사람들을 찾아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코난은 갑자기 나타난 이 쿠로다란 남자가 좀 의심스러웠고 유이 형사에게 쿠로다 관리관에 대한 걸 물어봤습니다. 유이가 말하길 쿠로다 관리관은 젊은 나이 때 갑자기 의식을 잃는 일이 있었고 그 후 10년 동안 의식불명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깨어나게 됐는데 새카맣던 머리가 사고 스트레스로 백발로 변해 있어서 붕대를 풀어준 간호사는 딴 사람인 줄 알았다고 하네요. 코난이 이런 얘기를 듣고 있던 중 공명 형사와 야마토 형사가 피해자인 타케다 씨가 연관된 사건을 알아왔습니다. 들어보니 피해자인 타케다는 총 2명의 피해자를 사살한 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9년 전 약에 취해 길거리에서 권총을 난사한 남자였고 두 번째는 반년 전 은행에서 인질을 잡고 농성하던 남자를 권총으로 사살했었죠. 그래서 혹시나 두 범인의 가족이 그것에 원한을 품고 타케다를 살해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범인의 가족들은 모두 죽었고 남아있는 사람이라고 해봤자 80살이 넘은 피의자의 조모밖에 없다고 하네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었으니 9년 전 길거리에서 권총을 난사했던 남자가 바로 야마토의 소꿉친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야마토가 보는 앞에서 타케다가 권총을 난사했던 남자에게 발포를 했다고 하네요. 근데 이때 당시에 사상자가 많이 나왔어서 야마토도 딱히 불만은 없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얘기를 하고 난 뒤 야마토는 볼 일이 있어서 먼저 가버렸고 공명과 코난 일행은 경찰서에 남아있기로 합니다. 근데 얼마 뒤 나가노의 엑스트라 형사 2명이 오더니만 사건 현장인 다리 근처에서 야마토와 닮은 남자를 봤다 라는 목격증이 나왔다고 말을 했습니다. 야마토는 거기 근처를 분명 안 지났다고 말했는데 그 목격담은 뭐지? 라는 생각을 하던 중 갑자기 야마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마토는 거기에 혹시 엑스트라 형사 3명 중에 빈약하게 생긴 친구가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공명 형사는 그 친구는 집으로 돌아간 것 같다고 말했고 야마토는 그 인간한테 부재중 전화가 몇십 통이나 와 있었다고 분명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으니까 나도 갈 테니 너네도 그 사람의 집으로 출동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공명을 비롯한 형사들은 그 집으로 출발했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그 집에 도착을 했는데 그 빈약한 남자는 이미 목을 매달아 죽어 있었고 그 앞에는 야마토가 나는 비사문천 딱따구리를 멸하는 군신이다 라는 말함에 서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모두는 야마토의 비주얼을 보고 이 새끼가 범인이다 라는 생각에 그냥 멍하게 서 있었는데 야마토는 그저 이 빈약한 친구한테 온 메일에 적혀있는 말을 읽은 것뿐이다 라는 말을 했죠. 그렇게 말하고 나서 야마토는 매달려있는 빈약한 친구를 내렸고 시체를 조사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시체를 조사하던 중 이 빈약한 친구의 핸드폰에 메일이 왔고 그 메일에는 딱따구리는 앞으로 3마리 라는 말이 적혀있었습니다. 아마 이 시체의 이마에도 딱따구리의 발자국이 있는 걸로 보아 첫 번째 피해자인 타케다를 살해한 피의자와 동일범이 이 인간을 죽이고 메일까지 보낸 걸로 보이네요. 이렇게 대충의 조사를 마친 후 다시 경시청으로 돌아왔고 경시청에서 주구장창 대기하고 있던 코난 일행에게 사건에 대한 걸 말해줬습니다. 모리 탐정은 대충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두 번의 사건이 벌어졌지만 눈에 띄는 용의자는 없는 거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말에 공명 형사는 9년 전 눈앞에서 절친이 사살당하고 반년 전에 있던 사살에도 이의를 제기했던 야마토가 유력한 용의자다 라고 말을 했죠. 야마토는 이 말에 살짝 기분이라도 나빠졌는지 앞으로는 혼자 수사하겠다고 하며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 후 코난은 공명 형사와 나가노의 엑스트라
엑스트라 형사의 인방에게 사건에 대한 단서를 듣게 됩니다. 그러던 중 나가노의 엑스트라 형사의 인방 중 하찮게 생긴 인간이 갑자기 핸드폰에 온 메일을 보더니 집에서 옷 좀 갈아입고 온다고 하며 급하게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간의 시간이 더 지났고 공명형사와 코난은 여전히 경시청에서 단서를 얻고 있었는데 갑자기 공명형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나가노의 엑스트라 형사 중 털복숭이였죠. 털복숭이가 말하길 그 하찮게 생긴 인간이 본가에서 옷을 갈아입은 후 갑자기 차를 타고 어떤 산으로 갔다고 합니다. 옛날에 그 산에 있는 오두막에서 수배 중인 강도범이 잠복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이 털복숭이는 뭔가 위험한 냄새가 나는 것 같다고 하며 공명형사에게도 그 산으로 오라는 말을 했죠. 이 말에 공명형사 일행은 그 산으로 갔고 모리탐정은 굳이 이 사건에 안 끼어들어도 된다고 생각하여 그냥 나가노 관광이나 하려고 했는데 코난은 관광보다 살인사건에 더 흥미가 있었기 때문에 모리탐정의 의견은 전혀 신경 안 쓰고 이미 공명형사의 차에 탄 상태였습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공명형사의 차 뒷좌석에는 스페어 타이어가 실어져 있었고 코난이 왜 타이어를 여기다가 놔두냐 라고 물어보자 공명형사는 펑크가 자주 나서 갈아 끼우기 편하게 거기 놔뒀다고 말했습니다. 코난은 그런 이유라면 보통 타이어는 트렁크에 놔둘 것 같은데 이렇게 뒷좌석에 놔둔 의미가 있을 것 같다 라는 예감이 들었죠. 아무튼 경찰 일행은 털복숭이가 말한 오두막에 도착해서 하찮은 친구가 어디 있는지 찾고 있었는데 조금 뒤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렸고 하찮은 친구가 자동차에 목에 걸린 채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하찮은 친구는 끌려가며 내 휴대폰이라는 말을 중얼거렸고 얼마 안가 자동차와 함께 절벽으로 떨어졌습니다. 절벽으로 떨어지며 하찮은 친구의 머리는 떨어져 나가고 머리 없는 몸만 절벽에 있는 나무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을 본 뒤 경찰은 하찮은 친구가 말한 핸드폰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지나서 휴대폰을 찾아냈고 그 휴대폰을 조사해본 결과 야마토가 이 하찮은 친구에게 오두막으로 와라 라는 말을 한 문자를 찾아냅니다. 털복숭이는 이거 범인 무조건 야마토니까 지명수배를 때리자고 했는데 코난이 그 말에 반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야마토가 범인이라면 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만한 휴대폰을 이런데 방치할 리가 없다 라고 말을 했죠. 그 말에 쿠로다란 남자가 흥미를 보이며 네가 잠자는 코고로의 꾀주머니 에도가와 코단이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코난은 그 말에 좀 당황하며 대충 얼버무렸죠. 쿠로다는 코난이 야마토를 변호해주긴 했지만 9년 전 권총 난사 사건과 반년 전 은행 농성 사건으로 야마토가 타케다와 타케다 반장에게 속해 있던 형사들을 원망했다는 것, 두 번째 피해자인 빈약한 친구를 매단밧줄에서 야마토의 지문이 나왔다는 것, 그리고 타케다의 시신이 발견된 다리 쪽에서 야마토인 것 같은 인물을 봤다 라는 목격 정보를 종합해보면 야마토가 유력한 용의자인 것 같으니 그를 지명수배하겠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쿠로다는 뭔가 들으라는 듯이 하찮은 친구의 시신은 내일 회수하도록 하고 지금은 본부로 가서 수사회의를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쿠로다는 털복숭이와 함께 갔고 코난은 공명과 유이와 함께 차를 탔습니다. 코난은 차를 타고 가며 유이 형사에게 반년 전에 있었던 은행 농성 사건에 대해 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들어보니까 그 사건의 피의자는 경찰의 설득에 의해 투항하기 직전이었는데 타케다 반장의 팀이 무리하게 움직이는 바람에 격분한 피의자가 은행 안에서 권총을 발포하기 시작했고 은행에 돌입한 타케다 씨가 별 수 없이 피의자를 사살했다고 하네요. 이 사건 때문에 야마토는 타케다에게 형사라면 피의자를 죽여도 상관없다고 여기는 거 아니겠지 라는 말을 하며 화를 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들어보니까 이 사건 도중에 피의자의 휴대폰이 분실됐고 피의자가 사살당하기 직전까지 내가 잡히면 너도 끝장이야, 권총의 출처도 탄로날 테니까 라는 말을 하며 통화를 했었다고 하네요. 이 말에 코난과 공명은 뭔가 깨달은 것 같았고 범인의 살인 리스트에 야마토도 들어가 있다는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본부에 도착을 했고 본부에 도착한 뒤 얼마 안 지나서 털복숭이가 와서는 야마토를 봤다는 제보가 들어와서 차를 끌고 가야 하니까 공명에게 차를 빌려달란 말을 했습니다. 공명은 털복숭이에게 차를 빌려주기 싫었지만 상관인 쿠로다가 개소리하지 말고 빌려줘라 라는 말을 해서 별 수 없이 차를 빌려주게 됩니다. 그렇게 털복숭이는 공명의 차를 타고 하찮은 친구가 죽었던 오두막으로 가게 됩니다. 사실 털복숭이는 야마토에게 협박을 받아서 공명의 차를 빌린 거였습니다. 얼마 뒤 오두막에 도착한 털복숭이는 야마토를 찾고 있었는데 전기 충격을 받고 쓰러지게 됩니다. 털복숭이를 공격한 남자는 다름 아닌 죽은 줄 알았던 하찮은 친구였죠. 그는 사실 커트 연습용 마네킹 머리를 자신과 똑같은 헤어스타일로 만든 뒤 후드에 넣어두고 떨어지는 도중 가짜 피와 함께 후드에서 내보내며 사람들의 눈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걸쳐둔 머리 없는 시체는 타케다 반장의 몸이었고 다리 밑에서 발견된 불에 탄 몸은 수배 중인 강도범의 몸이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건 현장인 다리 근처에서 야마토로 보이는 남자를 봤다는 목격 증언은 사실 후드를 뒤집어 쓴 하찮은 친구가 야마토처럼 지팡이를 짚고 걸어다녔던 거였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눈을 속인 뒤 자신이 저지른 모든 범행을 야마토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거였죠. 그런데 사실 범인이 자신에게 범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한다는 건 야마토도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야마토는 공명과 싸운 척하며 범인의 계략대로 단독 행동을 하는 것처럼 해서 범인의 다음 행동을 탐색하려고 한 거였죠. 만약 범인이 야마토가 단독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여 야마토에게 범행을 뒤집어 씌우려고 할 때 야마토가 확실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으면 야마토의 혐의는 자동적으로 벗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야마토가 확실한 알리바이를 얻기 위해 썼던 방법은 바로 자동차 트렁크에 있는 블랙박스를 이용하는 거였죠. 공명 형사의 스페어 타이어가 트렁크가 아닌 뒷좌석에 있던 것도 트렁크에 야마토 형사가 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야마토가 트렁크에 숨어있다는 걸 이 하찮은 친구도 이미 알고 있었는지 털복숭이가 타고 온 공명 형사의 차 트렁크에다가 총을 쏴버렸습니다.
버렸습니다. 보통이라면 아무 대책 없이 트렁크에 있다가 총을 맞고 사망했겠지만 야마토는 혹시나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기동대의 방패를 들고 트렁크에 타 있었고 범인이 쏜 총알을 방패로 막아냈죠. 야마토는 사실 9년 전 자신의 소꿉친구가 쏜 총알에 이마를 관통당해 즉사한 여중생의 친오빠이니 하찮은 친구가 진범이란 걸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진범이 시체의 이마에 딱따구리 발자국을 찍은 건 여동생이 이마에 총알을 맞고 사망했어서 그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진범이 타케다와 그 팀원들을 죽인 건 그 인간들이 수사하며 얻은 권총들을 팔아치워서 사리사욕을 얻었고 그 팔아치운 권총 때문에 자신의 여동생이 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게 밝혀지고도 진범은 포기를 안 했는지 야마토를 위협해봤지만 쿠로다 관리관과 공명도 이미 범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행동을 벌일지를 예상한 상태였기 때문에 근처에 경찰들을 데리고 온 상태였습니다. 이 덕분에 진범은 바로 제압을 당했고 현경의 검은 어둠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코난과 코고로 일행은 사건 의뢰를 받고 군마현에 오게 됐습니다. 이번 의뢰는 비교적 간단한 사건이라 빠르게 사건을 해결했고 모처럼 군마에 왔으니 군마만의 특산품을 먹고 가기로 합니다. 코난은 군마에서 나름 유명한 식당을 스마트폰으로 찾아서 보여줬지만 코고로는 개꼰대 마냥 스마트폰은 믿을 게 못 된다며 군마현의 현지인 야마무라 형사에게 전화를 걸어봅니다. 얼마 안 지나서 야마무라는 바로 전화를 받았고 코고로는 야마무라에게 지금 군마에 와 있으니 군마현의 맛집을 좀 알려달라 라고 말하는 순간 야마무라는 다짜고짜 군마에 와 있으면 지금 당장 여기로 와달라 라고 말했습니다. 들어보니 지금 호텔 주차장에서 한 투숙객이 맞아 죽었는데 죽은 시신이 있던 자리가 군마현과 나가노현의 중간이라 시비가 좀 붙었다고 하네요. 시비가 걸린 인간들은 총 3명이고 한 명은 말버릇이 나쁜 덩치 큰 형사이고 한 명은 가스라이팅을 시도하는 형사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은 겁나 예쁘게 생긴 형사라고 합니다. 코난과 코고로는 야마무라가 말한 3명의 형사가 누구인지 안 봐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이미 사건 하나를 해결한 상태라 또 다른 사건을 해결하기 귀찮긴 하지만 그래도 해결을 안 하면 스토리 진행이 안 되니 일단 야마무라가 말한 곳으로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이미 야마무라와 나가노 3인방이 대치하고 있었고 야마무라는 얘네를 처음 봤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사실 야마토와 유이 형사는 야마무라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저번에 13기 극장판 7일의 추적자에서 일본의 전국적으로 일어난 연쇄살인 사건 때문에 경찰들이 합동작전을 펼쳤고 그때 한번 마주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야마무라는 멍청했기 때문에 이때의 기억을 잊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신기한 건 야마무라는 진짜로 만난 적이 있던 야마토와 유이하고는 만난 적이 있다는 생각이 안 들었었는데 그때 오지 않아서 진짜로 초면인 공명형사와는 어디선가 만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일단 이런 기분은 뒤로 하고 야마무라 형사는 코고로 일행을 사건 현장으로 데리고 가졌습니다. 사건 현장으로 가보니 진짜로 시신이 나가노와 군마의 경계선 중앙에서 살해당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은 기묘한 자세로 쓰러져 있었다고 하네요. 아무튼 피해자가 이렇게 현의 경계선에서 사망을 했다 보니 야마무라 야마토는 서로 이 사건에서 손을 떼라고 하며 싸우고 있었는데 공명 형사가 이 둘을 중재하며 서로 도와서 이 사건을 해결하자고 말했습니다. 공명 덕분에 대충 싸우는 분위기는 가라앉았고 코고로 일행은 사건에 대한 내용을 듣게 됩니다. 일단 사망한 사람은 이 호텔의 투숙객인 츠키시마라는 유튜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유튜버의 동료들이 이 호텔에 있으니 일단 얘기를 들어보러 가기로 했죠. 우선 첫 번째 용의자는 유미라는 사람으로 사건이 일어났던 시각쯤 커튼을 열고 밖을 내다봤더니 주차장에 누가 쓰러져 있었고 후드를 뒤집어 쓴 누군가가 달아나는 걸 봤다고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용의자인 호시카와라는 사람은 창밖에 이상한 소리가 나서 내다봤더니만 주차장에 피해자인 츠키시마가 쓰러져 있는 게 보여서 전화로 나가노 연경과 구급차를 불렀다고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용의자는 하나야마라는 사람으로 방 안에 있는 TV를 헤드폰 끼고 보느라 아무것도 몰랐는데 유튜버 동료들이 방으로 찾아와서 알려준 덕분에 피해자가 죽었다는 걸 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과 피해자가 굳이 이 호텔에 모인 이유는 유튜브 컨텐츠를 찍기 위해서였다고 하네요. 이렇게 용의자들의 증언을 들은 뒤 코난은 주차장에 CCTV를 보러 갔습니다. CCTV를 보니 피해자가 주차장에서 혼자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고 후드를 쓴 인물을 처음 봤을 땐 표정이 누그러졌다가 갑자기 표정이 일그러지더니 범인에게 가격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가격을 당하면서도 몇 번이나 현의 경계선을 확인했고 몇 번 맞더니 그렇게 현의 경계선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공명은 왜 피해자가 현의 경계선에 그렇게 집착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야마무라가 빤히 보더니 옛날 자신의 소꿉친구였던 모로우시 히로미츠라는 친구랑 닮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명형사에게 성을 물어봤고 공명형사는 자신의 성이 모로우시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 대답에 야마무라는 혹시 히로미츠와 어떤 관계인지 물어봤고 공명형사는 히로미츠는 자신의 동생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야마무라는 이렇게 히로미츠의 친형을 보자 옛날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옛날 히로미츠와 야마무라는 같이 비밀기지도 만들고 가면 야이바라는 히어로물도 보고 그랬는데 그 야이바를 보면서 같이 어른이 되면 정의의 사도가 되자고 약속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야마무라는 경찰이 된 거였죠. 아무튼 야마무라는 공명에게 히로미츠의 근황을 물었는데 히로미츠는 지금 경찰관을 관두고 연락이 안 된다고 말해줬습니다. 야마무라는 좀 아쉽긴 했지만 공명에게 그래도 혹시나 히로미츠에게 연락이 오거든 자신이 보고 싶어 하니까 연락 달란 말을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얘기를 듣고 난 뒤 다시 사건에 대한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범인은 양말에 무언가 단단한 물건을
넣어서 피해자를 해친 것 같고 그 물건을 쌌던 양말은 남아있지만 안에 있던 단단한 물건은 사라졌다고 하네요. 그리고 다시 한번 CCTV를 본 결과 피해자가 누군가를 기다리며 호텔 숙소 쪽을 계속 흘끗거리는 장면이 포착됐고 이 장면을 보아 아마 피해자는 숙소에 있는 자신의 유튜버 동료 3명 중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걸로 보였습니다. 이런 수사 결과가 나왔으니 코난과 경찰 일행은 용의자 3명의 방을 조사해보기로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유미란 여자의 방을 조사해봤고 그 방을 조사하며 CCTV에서 유미가 창밖을 바라보는 그림자가 나왔다는 것, 그리고 이 유튜버 일행들에게 치즈란 지인이 한 명 더 있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 후 두 번째로 호시카와란 여자에게 찾아가서 치즈란 인물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치즈란 인물은 5년 전 이들이 구한 인물인데 5년 전 운전 실수로 절벽에서 떨어지게 생긴 자동차를 우연히 이 4명의 유튜버들이 발견했고 치즈를 구출한 직후 차가 추락해서 차 안에 있던 치즈의 모치는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치즈를 구출한 뒤 치즈와 친해져서 5명이서 함께 지내게 됐다고 하네요. 그리고 저번 주 피해자인 치키시마 집에서 치즈의 생일 파티를 하기로 했고 생일 파티를 위해 장보러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 치즈가 아파트 계단에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다고 합니다. 난 마지막으로 하나야마란 남자에게 찾아갔고 그 남자에게서 저번 주에 있었던 치즈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걸 더 듣게 됩니다. 그렇게 치즈가 계단에서 미끄러진 사건 이후 피해자인 치키시마가 좀 수상해져서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사건에 대한 모든 걸 들은 뒤 코난과 경찰 일행은 잠시 밥을 먹으러 갔고 밥을 먹으러 가서 야마무라에게 피해자가 어떤 자세로 죽어 있었는지 듣게 됩니다. 그 피해자의 자세에 대한 걸 들은 뒤 공명 야마토 그리고 코난은 피해자가 다잉 메시지로 범인의 이름을 남겼다는 걸 깨닫게 됐고 용의자 3명을 한자리로 불러 몹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알리바이를 증명해주다가 마지막 유미란 인간의 알리바이는 확실하지 않다는 걸 말해줬죠. 앞서 유미가 사건 당시 CCTV에서 창밖을 바라보는 유미의 그림자가 비춰졌다고 해서 알리바이를 증명한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은 물건을 이용해 그림자를 사람처럼 만드는 트릭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트릭이 밝혀지자 유미란 여자는 피해자를 죽인 흉기는 어딨냐고 발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에 야마토는 우에하라 유이 형사의 머리를 풀게 만들었고 이렇게 여자가 똥머리를 하려면 머리가 길어야 하는데 당신이 저번 달 온천에 갔을 때 찍은 사진 속 머리는 어깨 정도밖에 안 됐다. 그러니 지금처럼 커다란 똥머리를 만들 수 있을 리가 없다 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지금 유미의 똥머리 속에 양말 속에 들어갔던 단단한 흉기인 중량 밴드를 숨기고 있던 거였습니다. 유미는 이렇게 범행이 밝혀지자 범행 동기를 불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유미는 치즈의 복수를 위해 이 범행을 저지른 거였죠. 5년 전 이들이 치즈를 구했을 당시 공개된 영상에선 치즈를 구한 뒤 눈 깜짝할 사이에 차가 떨어져서 치즈의 어머니가 죽은 것처럼 나왔지만 사실 치즈를 구하고 난 뒤에도 시간이 꽤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피해자인 치키시마가 지금 바로 구하지 말고 119가 왔을 때 구해내는 게 어떨까 라고 하면서 119 도착 직전에 기적의 구출국을 연출하면 조회수가 터질 테니 그렇게 해보자 라고 하며 구출한 시간을 지연시켰고 이런 정신나간 행동의 결과 치즈의 어머니를 구해내지 못한 거였죠. 그리고 이 사건의 진상은 모두 동영상으로 녹화가 되어 있었는데 우연히 저번주 치즈의 생일 파티 날 치즈가 치키시마의 컴퓨터를 보던 중 이 영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영상을 다 본 치즈는 분노해서 치키시마에게 이 영상을 인터넷에 퍼뜨리겠다 라고 협박을 하자 치키시마는 안 된다고 하며 치즈와 계단이 있는 데서 다투게 됐고 그러다가 치즈가 계단에서 미끄러져 굴러 떨어진 거였죠. 유미는 이 모든 사실을 파악하고는 치키시마를 이 호텔의 주차장으로 불러서 따로 얘기를 하자고 했고 그렇게 치키시마를 만난 뒤 흠씬 두들겨 패 죽인 거였습니다. 유미는 이렇게 말하고는 흉기만 발견 안 됐으면 안 들켰을 건데 아쉽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몸으로 범인의 이름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입을 크게 벌리고 손목시계와 벨트의 잠금쇠를 일부러 보여준 뒤 부츠를 X자 모양으로 만들어 놨었습니다. 이걸 한자와 기호로 치환하면 입구자와 날일자 2개 그리고 X자가 되죠. 이 4개를 세로로 늘어놓고 정중앙을 현 경계선으로 관통하면 나카타 유미란 이름이 드러난다고 하네요. 일본어하고 한자를 잘 몰라서 뭐 그냥 그렇다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참신한 다잉 메시지를 만들 시간이 있으면 그냥 등 뒤에다가 피로 글씨를 써놓는 게 낫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아무튼 이렇게 사건이 종료된 뒤 야마무라는 문득 5, 6년 전에 너희 집으로 갈게 라는 엽서가 왔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야마무라는 이 엽서를 보고 그날 집에서 계속 기다렸는데 아무도 안 왔다고 하네요. 이 말을 들은 공명 의사는 히로미치와 야마무라가 어릴 적 만들었다는 비밀기지에 가보자고 말했고 그 비밀기지에 가서 히로미치가 남겨놓은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그 메시지에는 나도 경찰이 되었어 미사오 라는 말이 적혀있었죠. 야마무라 미사오는 이 메시지를 본 뒤 살짝 눈물을 흘리며 이런 히로미치가 왜 경찰을 관둬버린 걸까 라는 말을 중얼거렸고 그 말의 공명은 히로미치는 사실 경찰관을 관두지 않았다고 아마 경시청 공안부에 배속되는 바람에 신분을 숨기기 위해 경찰을 관둔 걸로 꾸며놓은 것 같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야마무라는 다시 표정이 밝아지며 히로미치는 어딘가에서 정의의 사도로 활약하고 있는 거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공명은 그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야마무라를 위로해줬습니다. 사실 공명은 예전에 히로미치의 물품을 정리하며 히로미치의 부서진 핸드폰을 봐버렸기 때문에 히로미치가 죽었다는 걸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지만 히로미치의 어릴 적 친구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선의의 거짓말을 한 거였죠. 이렇게 한편으론 아련한 에피소드 군마와 나가노 경기의 유체라는 에피소드가 끝나게 됩니다.
어느 겨울날 코난과 박사님 그리고 탐정단 아이들은 나가노로 가게 됐습니다. 사실 원래는 코난과 모리 탐정 그리고 란과 함께 나가노에 가서 우에하라 유이 형사의 안내를 받기로 했었지만 아저씨가 감기에 걸린 바람에 못 가게 됐고 이 사정을 전하기 위해 코난과 아이들이 나가노로 가게 됐다고 하네요. 근데 이런 건 전화로 말해도 될 텐데 굳이 아이들을 나가노로 보낸 걸 보면 뭔가 모리 탐정이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게 이들은 나가노에 도착했고 경찰본부에서 우에하라 유이 형사를 만나게 됩니다. 유이 형사는 모리 탐정이 안 와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탐정님이 부탁한 소반을 사놨다고 하네요. 아마 모리 탐정은 이 소반을 받아오게 하려고 코난과 아이들을 이곳으로 보낸 것 같아 보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온 김에 유이 형사는 아이들에게 나가노 경찰본부를 안내해줬고 대충 경찰본부를 돌아다녀 본 뒤 아이들은 경찰 식당에서 밥을 먹게 됩니다. 그렇게 아이들끼리 밥을 먹던 중 뒤에서 너네도 소년 탐정단이니? 라는 말을 하며 어떤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들 중 한 명을 미츠히코가 알아보는 것 같았죠. 그중 이토 타마키라는 여자는 전국 각지의 심령 스팟을 돌아다니는 유튜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토 타마키와 함께 총 4명이 함께 컴퍼스 탐정단이라는 채널을 운영 중이라고 하네요. 이들은 사실 어린 시절부터 함께해온 소꿉친구들이었고 과거에 지금의 코난 일행들처럼 소년 탐정단을 결성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의 컴퍼스 탐정단은 4명이지만 원래는 5명이었다고 하네요. 그 중에 한 명이 3달 전 화재 사고로 사망하는 바람에 이렇게 4명이서 활동하게 된 거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 4명이 이렇게 나가노로 온 이유는 죽은 자의 등불이란 것이 정말로 나타나는지 실험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 죽은 자의 등불이란 성불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영혼이 생전에 그리운 사람이나 물건에 이끌려 그 사람 가까이에 있는 촛불이나 향에 불을 붙여 자신의 영혼이 그 근처에 있다는 걸 알려준다고 하는 동화 같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컴퍼스 탐정단이라는 사람들은 3개월 전 화재로 죽은 피해자의 영혼을 불러보기 위한 실험을 하는 거였죠. 그래서 만약 나오지 않는다면 미련 없이 피해자의 죽음을 잊어버리고 엔딩을 내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자 탐정단 아이들은 재밌어 보인다면서 이 사람들을 따라가기로 했고 3개월 전 화재가 났던 곳에 찾아가게 됩니다. 현장에 도착한 컴퍼스 탐정단은 촬영을 시작했고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들이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준비를 마친 뒤 진행자인 이토 타마키라는 여자가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며 나와달라고 소리를 쳐봤지만 결국 나오지 않았고 사람들이 유령은 존재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며 안심하는 순간 타마키라는 여자의 왼쪽 팔에 불이 붙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당황하여 당장 타마키에게 옷을 벗으라고 했고 다행히 타마키는 아무 부상도 입지 않았습니다. 코나는 이 기묘한 상황에 의문을 느껴 불이 붙었던 타마키의 겉옷을 살펴봤는데 바깥쪽은 탔지만 안쪽은 전혀 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말은 누군가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타마키의 파카소매에 불을 붙였다는 게 되는 거죠. 코나는 우선 나가노 본부로 전화를 걸어서 사건에 대한 걸 알렸고 유이 형사에게 3개월 전에 화재 사건에 대한 걸 물어봤습니다. 그 사건에 대한 걸 들어보니까 화재로 죽은 남성의 두개골에 뭔가 맞은 흔적이 있어서 공명 형사와 야마토 형사가 출동한 적이 있었다고 하네요. 코난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동안 컴퍼스 탐정단 일행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등장한 것 같은 이 기이한 현상을 유튜브에 올릴지 말지에 대해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피해자의 여동생은 죽은 피해자가 나타나서 불을 지를 리가 없으니까 올리지 말자고 했는데 타마키는 피해자가 죽었다는 말 좀 그만하라고 하며 여동생 쪽을 밀쳤습니다. 밀쳐진 여동생은 살짝 벽에 부딪혔는데 부딪힌 등 쪽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일행은 바로 여동생의 파카를 벗겼고 파카 한쪽을 보니 그을린 흔적이 있었습니다. 일행 중 안경 낀 남자는 이거 무조건 피해자의 영혼이 이 근처에 있는 거라고 말하며 흥분해서는 유튜브에 바로 이 영상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상황이 좀 급박하게 돌아가자 박사님은 진정하고 일단 저녁이나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자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사람들은 차를 타고 식당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컴퍼스 탐정단은 4명이서 같은 차를 안 타고 3명이 큰 차를 그리고 덩치 큰 남자 혼자 작은 차를 타고 갔습니다. 그렇게 운전을 하면서 가던 중 덩치 큰 남자의 팔에 갑자기 불이 붙었고 그 남자는 당황하여 불을 끄려고 하다가 나무에 차를 들이박아버렸고 큰 부상을 입어버렸습니다. 코나는 이 사건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닐 거라고 확신을 했고 구급차와 함께 나가노 형사 3인방까지 불렀습니다. 코나는 나가노 형사 3인방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다 설명해줬고 나머지 컴퍼스 탐정단 3명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도 물어봤습니다. 그들은 덩치 큰 남자가 예전부터 운전 중에 파란 쪽을 내미는 습관이 있었다는 걸 알려주고 불이 붙은 이유는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공명형사는 대충 사건에 대한 걸 들은 뒤 3개월 전 사건에 대한 것도 물어봤습니다. 그들은 3개월 전 촬영을 위해 나가노를 들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촬영하기 전 다같이 술을 마셨고 술을 더 사기 위해 3개월 전에 죽은 타케이코란 남자와 술에 만취한 타마키만 숙소에 놔두고 나머지 3명은 마트를 갔다고 합니다. 근데 마트를 간 사이 꽤 큰 지진이 있었고 덩치 큰 남자는 숙소에 있는 사람들이 걱정돼서 먼저 산장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술을 산 나머지 일행이 숙소에 도착했을 땐 산장이 불타오르고 있었고 그 앞에서 덩치 큰 남자가 타마키를 안고 있었다고 하네요. 나중에 타마키가 덩치 큰 남자에게 타케이코는 어떻게 됐냐고 물었더니 타케이코는 안 보여서 구출하지 못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후 나가노 4인방은 용의자들의 소지품을 검사했고 어느 정도 사건의 진상을 파악한 것 같아서 야마토, 공명, 코난 이렇게 3명만 사건 조사를 하고 유이에게 탐정단 아이들과 용의자들의 인솔을 부탁했습니다. 탐정단 아이들은 유이와 함께 차를 타고 가며 유이가 야마토와 공명과 함께 소꿉친구 관계라는 것 그리고 그들과 6살 차이 난다는 것을 듣게 됐고 그중 유이가 칸짱한테 반했다는 것도 대충 알게 됩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뒤 차사고가 났던 덩치 큰 남자의 병원으로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근데 묘하게 야마토가
평소랑 다르게 두꺼운 옷에 목도리를 메고 선글라스까지 낀 채로 나타났습니다. 유이는 야마토에게 몸이 안 좋은 거냐고 물었고, 공명은 야마토에게 캔커피라도 마시고 몸을 녹여봐라 라는 식으로 말을 했죠. 야마토는 고맙다고 말을 하며 그 캔커피를 받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야마토의 손에 불이 붙어버렸습니다. 당황한 야마토는 불을 끄려다가 등을 벽에 부딪혔고, 그 순간 등에서도 연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유이는 당황해서 야마토의 등을 살펴봤는데 그을린 자국이 있었습니다. 야마토는 대체 왜 불이 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며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는데, 이번엔 야마토가 메고 있던 목도리에서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야마토는 바로 목도리를 던져버렸고, 아이들은 죽은 자의 등불이 이 근처에 있는 거 아니냐며 겁을 먹었습니다. 그 순간 코나이 소화기를 들고 오며 지금까지 야마토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야마토의 손에 불이 났던 건 공명사가 줬던 캔커피에 불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캔커피 위에서 불이 일어날 수 있는 건 손소독제 젤에 들어간 에탄올 성분 덕분인데, 젤을 캔 위에 떨어뜨리고 불을 붙이면 무색의 연기도 안 나서 알아차리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야마토의 등 뒤에서 연기가 난 건 드라이 아이스 덕분이었죠. 그리고 그을린 자국을 평소에 안 보이는 후드 안쪽에 만들어주면 옷이 탄다고 착각하게끔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머플러에 불이 붙었던 건 강력한 레이저 포인터 때문이었습니다. 이 레이저 포인터를 털이 있는 부분에 계속 쏘게 되면 순식간에 불이 번진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걸 저지른 범인은 손소독제와 레이저 포인터를 항상 가지고 다닌 타마키라고 합니다. 첫 촬영 때 타마키의 소매에 불이 붙은 건 미리 작은 접시에 올려둔 불 덕분이었고, 이때 트릭을 위해 썼던 접시는 눈을 덮어서 숨긴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덩치 큰 남자의 팔에 불이 붙은 트릭은 남자가 창문 밖으로 내민 오른쪽 팔꿈치에 레이저가 닿도록 차체에 미리 레이저 포인터를 붙여놨던 거였죠. 야마토와 공명은 레이저 포인터를 차체에 붙여놨던 테이프와 눈 속에 숨겨놨던 접시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런 트릭을 알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진상이 거의 다 밝혀지자 타마키는 자신이 사건을 일으킨 동기를 다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타마키는 덩치 큰 남자가 자신의 연인인 타케이코를 죽인 비열한 녀석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컴퍼스 탐정단은 탐정단 배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타케이코만 배지가 달랐다고 합니다. 근데 3개월 전의 화재 사건 이후 덩치 큰 남자가 타케이코의 배지를 달고 있는 걸 보고 덩치 큰 남자가 타케이코를 죽였다고 판단해서 그에게 복수를 하려고 한 거라고 하네요. 이 말에 탐정단 아이들은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덩치 큰 남자가 자랑하듯이 탐정단 아이들에게 그 배지가 친구의 배지라는 걸 알려줬다고 합니다. 아마 이 행동으로 보아 타케이코는 덩치 큰 남자에게 그 배지를 맡긴 것 같다고 하네요. 탐정단의 이 말을 타마키가 믿지 못하자 야마토는 3개월 전에 119 통화 내역을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통화 내역을 들어보니 타케이코는 덩치 큰 남자가 구하러 왔을 당시에 부엌의 식기찬장 밑에 깔려 있었습니다. 타케이코는 덩치 큰 남자에게 혼자서 자신을 구하긴 힘들 것 같으니 소파에서 자고 있는 타마키를 먼저 구해라 라고 말하고는 타마키에게 덮어준 자신의 재킷에 배지가 들어있으니까 그걸 가지라고 말했죠. 하지만 덩치 큰 남자는 개소리 하지 말라고 타마키를 구출한 뒤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렇게 덩치 큰 남자는 타마키를 구하는데 성공했지만 다시 타케이코를 구하러 들어가기에 이미 불이 많이 번진 상태였고 결국 그를 구출하지 못했던 거라고 하네요. 타마키는 사건의 진상을 듣자 후회를 하기 시작했는데 다행히 덩치 큰 남자의 의식이 돌아왔고 타마키는 덩치 큰 남자에게 사과를 하기 위해 병실로 가며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이렇게 죽은 영혼과 등불의 괴이함이라는 에피소드를 끝으로 나가노 3인방이 활약했다고 볼 수 있는 사건은 다 알아본 것 같습니다. 이제 조만간 28기 극장판 처간의 잔상이 개봉할 것 같은데 제가 만든 영상을 보고 좀 더 극장판을 재밌게 보실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도 이런 영상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전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